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창업의 제 시간을 갖게 됐네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이 지체가 됐지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창업의지의 2023년도 정부 지원 사업 사업자금 조달과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2022년 8월에 무슨 2023년을 보나?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창업을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와닿는 건지 아마 실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창폐가 시작된 지 어느새 이제 석 달이 지나갔고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반 정도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거 대비해가지고 아마 진척이 빨리 되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뭐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 어느 정도 좀 시제품이 완성이 돼 있는 분들은 조금 마음이 편하겠지만은, 대부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뭐 사업자 등록 간신히 하고 사람 고용하네 마네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새 이제 시제품 만들어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럼 회사는 언제 꾸려야 될 거고 마케팅은 언제 해야 될 것이며, 그런 것들 앞으로 반년 안에 그냥 이래저래 하다가 얼레벌레 시간 남기면은 결국에는 내년도에 자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시제품 한번 덜렁 남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그 기저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채찍질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은 지금 사업에 집중해야 되지만은 또 그런 이제 창업의 준비, 사업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좀 미리 고민을 하면은 사업을 조금 더 잘 준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여러분이 잘 진행한 사업이 내년도에 청창사나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은 그런 지원 사업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요때쯤 해서 한번 사업계획서 얘기를 한번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가 원래 이번 그 하반기에 테마로 잡았던 투자 유치나 이런 종류의 다양한 얘기들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초편하고 심화편을 둘 다 찍을 건데요. 일단 기초편에서 한 반 정도 얘기하고 나머지 반은 심화편에서 얘기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적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고려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거의 대다수는 내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창사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뭐 초창패나 청창사는 거의 그 결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거나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지금 예비 창업자로 예창패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예창패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지금 이미 창업 1년차, 2년차 되시는 분들은 한 요만큼 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한 이만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초창패로 이어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라면, 예창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제로라잖아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 제로에서 내년도에 요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에서 무엇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예창패라고 하는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면 되고요. 이제 초창패나 예창패나 사실 사업계획서는 거의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조금 어떤 그 기업의 단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이걸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흐름은 뭐 아주 클래식하게 사업계획서를 그럼 왜 써야 되느냐, 이거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좀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과연 이제 내년도에 쓸 사업계획서가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로 이어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그 어떤 사례, 뭐 이건 근데 뭐 성공 사례를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 스터디는 제가 뭐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어떤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쓴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쓰면 호황되고 어떻게 되면 말이 되고 어떻게 되면 호황되면서도 말이 되는지, 요런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에서 반영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의 이 두 가지는 기초편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뒷부분은 창꿈 회원님들만 볼 수 있는 특강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누구나 다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업에 필요한 3대 필수 요소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야 되겠죠. 사업에 필요한 3대 필수 요소는 돈과 사랑과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은 기업의 경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3대 필수 요소가 이거밖에 없냐,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술이라는 거는 필요하다 안 해다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아이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사업할래 그러면은 뭐 커피를 팔건 휴대폰을 팔건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하건 플랫폼을 하건 간에 그 자체가 아이템이 되는 거잖아요. 기술 스타트업, 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기술을 아이템으로 삼은 기업을 얘기하는 거지, 뭐 테크 스타트업을 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이 뭔가 색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결국에는 고객과 소통해야 되고, 그 고객이 뭐 그냥 일반 저희 대중이면 B2C가 되는 거고, 기업이든 B2B가 되는 거고, 상대방의 니즈가 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입맛에 맞는 커피를 파는 거나 고객의 입맛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아이템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물론 뭐 훨씬 더 어렵고 어떻게 보면 뭐 더 멋있기도 하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경중을 따지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설사 여러분이 테크 스타트업을 한다 그래도 돈과 사랑과 시간은 필요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어쨌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들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줄 돈과 개발을 해야 될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뭐 소상공인 창업을 하건 아니면은 테크 스타트업을 하건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준비하냐가 결국엔 여러분 사업의 성공의 지름길, 어떤 하나의 그 결과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돈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이제 결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애초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소셜 벤처다, 우리는 비영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영리는 돈을 땡전 한 푼 안 버는 게 비영리가 아니에요. 비영리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 외에 추가적인 어떤 그 영리적인 요소를 내가 너무 과하게 잡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어쨌든 소셜벤처가 됐건 일반 기업이 됐건 회사가 유지가 되고 그 안에서 사람이 돌아가려면은 어쨌든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공짜로 주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엔 벌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영리다 비영리다라고 하는 건 최종 결과물의 문제인 거고, 영리건 비영리건 돈을 벌어야 되는 하는 의무는 똑같아요. 결국엔 이게 전제 조건에 깔리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떤 그 결과물 회사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벤처들이 초반에 많이 고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사실 돈을 누가 공짜로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3대 요소 중에서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회사가 어느 순간에 재정이 딸릴 수도 있고 힘들어지는 순간이 왔을 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어떻게든 살아납니다. 즉 돈은 벌면 되거든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돈으로 또 해결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까지 가져야 되는 게 사람인 거는 사실인데, 실상적으로 회사의 그 유지, 회사의 존속,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만으로 보면 사실은 돈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 사람이 부족하면 고용하면 되고, 시간이 부족하면은 더 고용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시간을 단축시키면 되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다수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100%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수습이 됩니다. 그리고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터지는 경우는 정말 운이 나쁜 경우거나 아니면 경영을 진짜 잘못한 케이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빼고 생각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좀 자금에 집중을 하는 게 사업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팀원들. 근데 팀원들이 있어도 사실 팀원들한테 돈 많이 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적인 사업자금 조달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돈을 우리가 일단 그 조달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자기 자본, 내 돈을 모으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초창폐나 예창폐와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데 뭐 지인, 개인 투자자도 있고 A씨나 VC들도 있죠.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팅 캐피탈 같은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투자 유치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제 융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매출이 발생해서 그거를 캐시카우로 사업 자금을 이제 계속 순환을 시키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죠. 사실 가장 속편한 거는 자기 자본이 가장 속편해요.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쓸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내 돈을 쓰는 건 상당히 후달리는 일이라 사실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게 그렇게 속편한 일은 아니고요. 융자는 쓰긴 편한데 아무래도 좀 뭐 빚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죠. 요 얘기는 제가 예전에 몇 가지 이제 콘텐츠를 잡았으니까 거기서 조금 링크를 걸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이건 뭐 너무 완벽하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매출 내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초기 기업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어느 정도 좀 기반을 닦고 투자 유치를 받아서 성장을 하는 모델을 하는 게 요즘에 일반적인 추세고 또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여러분의 사업이 여기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초반에 예창폐나 초창폐 같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창업한 1년차, 2년차 정도까지는 아주 몇몇, 그러니까 당장 매출이 나와서 뭔가 기업이 이렇게 어떤 돈이 흐름이 가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초반에는 정부 지원 사업과 투자 유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보통 자금 조달 수단이 거의 이제 밀집이 되거든요. 자기 자본 많으신 분들은 애초에 이 강의 안 보실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정부 지원사업과 투자 유치의 공통점은 남의 돈이라는 거예요. 남의 돈이라는 거는 뭐냐? 자, 자기 자본 내 돈이죠. 금융 지원은 융자는 어쨌든 이게 남의 돈이긴 한데 은행 돈이긴 한데 어쨌든 빌린 그 이상은 내가 갚아야 되는 걸 나중에 갚을 돈을 미리 땡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내 돈이 맞아요. 예. 다만 이제 마이너스인 내 돈인 거죠. 매출도 뭐 어쨌든 내가 벌면은 번 돈이고 회사 돈 맞는 거고요.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 유치는 사실은 순수하게 남의 돈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 사업은 애초부터 여러분한테 무슨 정해진 규정을 어기지만 않으면 상환의 의무를 주지도 않고 투자 유치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A씨나 V씨나 지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분한테 돈 빌려주고 갚는 스타일이 아니고 지분을 가져가서 여러분 회사가 성장하면 그 지분율만큼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두 개는 내 돈이라기보단 남의 돈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고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공짜는 없다. 그리고 남의 돈은 그래서 받기도 쓰기도 어렵게 되는 거죠. 뭐 정부 지원 사업 돈 쓰기 어려운 거야. 뭐 여러분도 뭐 워낙 많이 겪어보셨고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알 거고 투자 유치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자율성을 많이 주는 편이긴 하지만은 뭐 주주총회 같은 것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꽤 있어요. 어쨌든 받기도 쓰기도 어렵다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투입해야 되는 그 돈은 어쨌든 남의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남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기 위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가 실제로 갖고 있는 펀드를 직접 투입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약간 회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예민하게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은 도대체 이 사업은 돈을 들여서 성장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고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가 뭐 경제 성장이나 고용 창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 회사가 뭐 나라 돈을 들여서 성장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근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남이 내 사업을 판단하는 나 아닌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업을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 가치를 어디에서 볼 거냐는 거예요.
그 가치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만큼의 보상이 있든가 사회적 가치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실하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돈을 이제 딱 투자를 하는 대신에 그 투자한 지분만큼의 그 비용이 나중에 몇 배로 이제 지분이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만큼 회사의 가치를 쫙쫙쫙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줘야 되는 거고, 사회적 가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에서는 좀처럼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리워드, 회수를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뭐 회수를 못해도 사회적 가치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런다고 내 돈을 그냥 꼬라박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있던지는 사실 굉장히 철저하게 정부 지원 사업에 한해서 이루어지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좀 이런 것도 좀 국가의 차원에서 좀 키워보는 것도 좋겠다. 이 회사는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버티기만 해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기는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항상 모든 것들은 리워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속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상이 충분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를 하면 그 성립 조건이 뭐냐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보면은, 자, A라는 사업이 있고, B라는 사업이 있고, C라는 사업이 있어요. 자, A라는 사업은 좋습니다. 굿이에요.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뭐, 한 1억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B라는 사업은 뭐,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당장 한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해보니까 얘가 한 100억 정도 돼요. 나쁘지 않죠. 10년 뒤에 10배 성장. 자, C라는 사업은, 사업의 아이템으로 보면은 나쁘진 않은데, 그냥 뭐 쏘쏘해요. 쏘쏘합니다. 쏘쏘한데, 여기는 5억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10년 뒤에, 10년 뒤는 아니고 5년 뒤에 10억이 됩니다. 2배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50억이 됩니다. 그럼 10배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작은 금액으로 훨씬 더 많은 이제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업이 나중에 뭐 10배가 된다, 20배가 된다 이런 종류의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스피드, 얼마나 빨리라고 하는 요소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사업 계획서에 쓸 때. 이 사업은 굉장히 뭐 빨리 뜰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들은 어떤 법적인 요소나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안착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착하기 힘든 걸 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한다 그러면 정부 규제라고 하는 건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쯤에 열릴 줄 알았던 게 막 한 10년 뒤로 늘어나게 되면 그때까지 이제 손가락 밟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많은 돈을 번다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번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타임과 그 양, 머니, 어마운트, 퀀터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에서 회사의 어떤 성장 가치를 보여줄 때는 그 금액뿐만이 아니고 어떤 회사의 규모뿐만이 아니고 시간에 대한 요소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의 성립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거예요.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떼돈을 벌기를 원하진 않아요. 이 회사가 뭐 100억을 하고 1000억을 하고 이런 걸 원하진 않아요. 그냥 회사가 뭐 한 1억짜리 규모의 회사인데 그냥 꾸준히 2억, 3억 이렇게 그냥 안전하게 성장을 해줘도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돼요. 근데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들어가 있는 게 10억이고 1년 뒤, 2년 뒤에 알 수 없는 사업이 있어요. 즉 돈 쏟아부은 다음에 과연 이게 영속성이 있나. 예창패 끝나면은 다른 지원 사업 끝나면 그대로 날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소셜 벤처들이 대부분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소셜 벤처는 아니더라도 소셜 벤처의 특성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의도는 좋고 아이템도 좋지만은 사업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 사업을 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그런 박수를 쳐주고 다들 칭송에 맞지 않겠지만은 지원 사업에 선정시키거나 투자를 하기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사업이라는 걸 할 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에 관한 핵심적인 요소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에는 뭘 들어가야 되나?
다른 건 몰라도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했듯이 얼마나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이냐, 이런 어떤 J커브적인 요소를 여러분이 부각시켜야 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단기간에 많이 벌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속 가능성 있게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요소만 보여줘도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돈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돈을 무조건 벌어서 막 몇백억짜리 자산가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영속성이라고 하는 걸 확보한 상태에서 과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미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초기 창업 패키지가 좀 바뀌었죠. 좀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혼동이 많이 있었고, 사실 올 초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그렇게 길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서식을 다 바꿔버리면 난리를 부르스를 쳤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기업 구성, 요런 이제 큰 플로우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시작점을 보시면은 이제 개발 개선 동기, 즉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개발 개선 목적, 무엇을 제공할, 어떤 서비스나 어떤 결과물을 제공할 것인가, 목표 시장 분석. 그래서 이거는 목표하는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 시장의 실수요는 어떤 것인가, 창업 아이템의 개발 개선 방안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시장 실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차별화 방안,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고 어떻게 사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일정을 잡고,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역량은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전체적인 플로우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어쨌든 목표 고객이 누구,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대응해서 나는 무엇을 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 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고, 내가 거기 있는 수요에 맞춰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차별성을 가져갈 것이고, 구체적으로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이고, 돈은 어떻게 쓸 것인지, 뭐 그냥 그렇게 루틴하게 그냥 쫙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사실은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 사업계획서인데, 문제는 이 사업계획서를 실제로 저희 제자들도 그렇고 이거 한번 써보신 분들, 예창패 써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뭔가 되게 쓰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초창패나 이런 거 예창패 한 번 이상 써보셨던 분들은 뭐 한 번 떨어져서 다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이 구간이 명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뭔가 되게 세부적으로 돼가지고 쓰기 편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써보면 옛날 게 더 편하다라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창업보육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사업계획서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꽤나 객관적인 사업계획서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이 사업계획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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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된 서식이거든요. 근데 이 표준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매력도라고 하는 게 완전히 바닥으로 이제 박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개성이 사라지잖아요. 표준화된 사업계획서에다가 A, B, C, D 뭐뭐뭐뭐 해서 그냥 단답형으로 적어놓으면은, 단답형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적어놓게 되면은 당연히 사업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창업보육자의 관점에서도, 저도 요즘에는 이걸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써보라고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걸 베이스로 해서 투자 유치도 해야 될 거고 지원 사업도 해야 될 거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판단하라고 좀 더 좋은 조언을 주기 위해서 하는 요소긴 하지만은, 만약에 남에게 보여주는 사업계획서다, 진짜 투자자한테 보여주는 사업계획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 서식대로 쓰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편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항목별로 그냥 1, 2, 3, 4 여기에다 요거 써 이렇게 해놨으니까 저 그냥 읽으면서 착착착착착 그냥 채점만 해버리고 끝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을 다 획일화 시켜가지고 표준화시킨 다음에 그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평가는 되게 편하죠. 그리고 이게 예창패 초창패에선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기도 힘든 게, 어쨌든 예창패 초창패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딱 요만큼만 쓸 수 있는데 지원자가 한 이만큼 있다 그러면, 과연 이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한정되어 있는 이 자원 중에서 요만큼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매력적인 사업계획서를 뽑아주면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한정된 자원을 골고루 배분을 할 때는 이렇게 표준화시켜가지고 멋대가리 없이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은 되게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 사업 계획서에 쓴 거보다 더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내용 구성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라면을 끓인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라면의 레시피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똑같이 불 조절하고 뭐라고 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다 똑같은 라면을 끓여도 누가 끓인 건 맛있고 누가 끓인 건 조금 맛이 이상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양념을 조금 더 쳐가지고 맛있게도 하기로 하고 뭐 어떤 사람 뭐 대파라면 해가지고 파를 볶아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 레시피가 가능하게 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레시피가 있다 그래도 그 표준화된 레시피 그대로만 하라는 그런 강제 조항은 없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양념을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는 재료만 충분히 준비해 놓으면은 나머지는 스킬과 시간의 문제로 해결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재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실제로 올해 이제 그 창업중심대학 됐던 그 제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부터 준비해서 한번 떨어지고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도 한번 하고 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내가 이 사업을 꼭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재료를 만들어낸 거예요. 시제품도 만들어내고 뭐 나름대로 막 시장 조사도 더 해보고 뭐 어디 가서 교육도 받아보고 크라우드 펀딩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재료를 계속 충분히 모아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 모아놓은 재료를 적당히 짜집게 해가지고 그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질 좋은 소고기와 한우와 뭐 툭불급 한우와 그러니까 툭불 한우와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뭐 신선한 야채와 뭐 기타 등등 향신료를 잘 준비해 놓는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건 아무리 초보자라도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요리는 나오고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셰프에 해당하는 그런 컨설팅을 받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작품으로 탄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준비한 재료가 라면인데 그나마 면은 반쪽밖에 없고 스프도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셰프를 부르면은 그 셰프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진짜 무슨 뭐 부재료 하나도 없이 나 라면 요만큼 남아있고요. 스프 요만큼 남아있어요. 부재료 뭐 마늘파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든 맛있는 걸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 뭐 레시피를 잘 해가지고 뭔가 면발을 조금 어떻게 한다든가 간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막 한우랑 야채랑 이런 거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맛있는 거 만들어 주세요 하는 사람 대비해서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건 사업 계획서를 멋있게 쓰는 게 아니에요. 재료를 모으는 겁니다. 이 재료를 모아 놓으면 나중에 그 스킬은 컨설팅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료만 충분히 모아 놓으면은 나중에 언제야 뭐 1월달, 3월달 그때쯤 됐을 때 뭐 창업 컨설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좀 돈 주고 받아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인데 몇십만 원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사업 계획서를 잘 쓸 수 있는지 좀 첨삭도 받아보고 하면은 굉장히 퀄리티 있고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는 그 돈을 제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가끔가다 욕을 하고 안 좋아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어지는 컨설팅이 상생을 하는 굉장히 좋은 이제 모습인데 대다수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라면 반쪽짜리와 스프 3분의 1짜리 갖고 와서 뭐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컨설턴트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거지 이제 막 이렇게 혹세무민을 해가지고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되게끔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기껏 이제 내가 한우하고 그 다음에 막 야채하고 이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막 최상급 재료를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컨설턴트가 셰프가 아닌 거야. 그냥 집에서 김밥 좀 말아본 사람인 거야. 그런 안 좋은 일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은 테크니컬하게는 여러분이 재료만 잘 모아놓으면은 그리고 굉장히 좋은 컨설턴트만 만나면은 거의 최상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서 어떻게 쓰고 글 어떻게 쓰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글 쓰는 거는 글쟁이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글쟁이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고 일단은 여러분은 재료를 찾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만들 건지 그 요리를 구상해 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될수록 사업계획서는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오늘 좀 필요한 얘기들은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2023년을 위한 사업계획서 준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따져야 될까는 잠시 후에 있을 심화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팩입니다.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어떤 그 뭐냐 회사에서 그 뭐 여기저기 막 자기네들이 육성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아이템부터 글러먹었다. 아이템을 첨단으로 해야지 뭐 이게 뭐 이제 시장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딱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기술력 풍부하고 뭐 AI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런 뭔가 누가 봐도 혹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어야지 자기네들이 그나마 좀 손을 대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능력 있는 A씨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아닌 거고, 실제로 보면은 배달의 민족, 뭐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배달 플랫폼이었던 거잖아요. 배달 중개였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스윗 밸런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잘라서 판단 말이에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아이템들은 좋고 대부분 아이템들은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적인 가치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실제 의미가 있는 그 가치로 창출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과연 내 아이템을 정말 멋있게 만들려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돼지고기밖에 없지만 이걸로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은 어떤 종류의 채소가 더 필요하고 어떤 종류의 양념이 필요하고 또 어떤 종류의 조리법이 필요한지 그거를 고민해 보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걸 적어도 지금 8월부터 한 4개월, 5개월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아주 아름다운 기회가 열리고 또 그런 시간만큼 또 여러분의 사업이 더 윤택해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추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 심화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